애착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된 지는 기껏해야 반세기 밖에 되지 않았다. 이전까지 어머니와 아이는 젖을 먹이고 보살핌을 받는 실리적인 이유로 맺어진 관계이며, 어머니가 더 이상 젖을 먹이지 않아도 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에게서 벗어난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또 어머니가 아이를 지나치게 아끼면 아이가 나약해지고 자립심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겼다. 또한 과거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복권이 강했기 때문에 어머니보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더 중시했다. 이런 인식은 오랜 세월 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지만, 당시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실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존 볼비다. 볼비는 의사가 된 직후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근무했는데, 절도를 한 아이들의 사례를 수집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거의 모든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이다. 이후 볼비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조사하면서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충분한 영양과 보살핌을 받아도 아이들의 성장이 멈추는 등 신체, 정서, 행동 발달 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기존 이론으로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다. 처음에 볼비는 모성 박탈이라는 용어로 이런 현상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 후 볼비는 모자와 관계가 깨질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충격이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모자 관계를 생물학적 현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특정 양육자와 맺는 관계가 정서 발달이나 안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신했다. 볼비는 이를 애착이라고 불렀다. 볼비는 동물을 관찰한 후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위험에서 자식을 지키려면 어미가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하며, 이런 상황에서 신체 접촉을 원하는 심리가 애착으로 진화했다고 생각했다. 볼비는 자신을 지켜줄 뿐 아니라 불안할 때 매달릴 수 있는 대상이 정서적 안도감에 기반이 되어줄 때 아이가 활발한 탐색을 할 수 있다는 사고를 발전시켰다. 즉, 아이는 안도할 기반이 있어야 지적, 사회적, 정서적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해 안정된 인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볼비의 협력자이자 애착 이론을 크게 발전시킨 심리학자 메리 에이스원스는 양육자와 아이의 안정된 애착이 빚어내는 안도감의 기반을 안전기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볼비가 애착 이론의 아버지라면 에인스워스는 어머니라고 부를 만한 존재다. 미국에서 태어나 심리학을 공부한 에인스워스는 결혼 후 런던으로 이주해 일을 찾던 중 볼비가 공동 연구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그의 동료가 되었다. 지금은 모자관계의 중요성이나 애착 이론에 관심이 많지만 두 사람이 공동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여기에 주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볼비의 연구도 높은 평가를 받기는커녕 의심스럽다는 눈치를 받을 때가 더 많았다. 미국에서 건너와 영국 사정을 잘 모르는 에인스워스가 볼비의 공동 연구자가 된 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은 다행히 전화위복이 되었다. 에인스워스는 기존 이론에 얽매여 있지 않았기에 자신이 직접 관찰한 사실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었다. 애착 이론의 기초를 구축하는 데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에인스워스의 연구 결과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머니의 감수성이었다. 어머니가 아이의 변화나 징후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반응하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이의 애착이 안정돼 있었다. 반면 어머니가 아이의 반응에 관심이 없거나 아이가 울어도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는 가정에서는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 애착이 약하거나 심지어 전혀 없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에인스워스는 애착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별 애착이 형성되는데 어머니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안정형 아이를 둔 어머니는 대체로 감수성이 높았다. 이를 응답성이라고도 하는데, 아이의 바람이나 욕구를 재빨리 파악하고 즉각 대응하되 아이가 원하는 수준 이상으로는 받아주지 않고 아이 욕구에 맞춰 그때그때 적절히 대응했다. 한마디로 아이의 안정기지가 되어준 것이다. 이 어머니들은 모유 수유를 비롯한 아이와의 스킨십을 즐기는 경향을 보였다. 회피형 아이를 둔 어머니는 대체로 무심하고 아이가 다가오는 것을 귀찮아했다.
아이가 울거나 슬픈 표정을 지어도 아이를 더 안아주거나 다정하게 대하지 않았다. 이 유형의 어머니들은 아이와 신체 접촉을 할 때도 기쁨보다 불편함을 느꼈다. 이처럼 아이가 아무리 어머니를 원해도 어머니가 다정하게 대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 아이는 어머니가 더 이상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때로는 어머니에게 거부당했다고 여겨 분노하기도 한다. 이런 아이들은 커서 평소에는 차분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는 일이 많다. 그런데 거부하거나 무심한 부모와 정반대로 지나친 보호와 간섭을 하는 부모에게 통제당하면서 자라는 아이들도 회피형이 된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다. 본인의 주체성이나 욕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의무가 주어지고 지시받는 상황에 처하면 아이는 자기 의지를 가질 수 없고 마치 서커스단의 원숭이처럼 수동적이 된다. 이런 아이는 부모를 안전기지라기보다 자신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학대하는 존재로 여긴다. 이처럼 부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하면서 자란 사람은 타인을 자신의 자유를 방해하는 번거로운 존재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물리적,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식으로 자신의 안전과 자유를 확보하려는 행동을 하기 쉽다. 이런 환경 내에서 자란 사람은 부모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뜻이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해 결국 본인도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상황에 놓인다. 선천적으로 회피형인 아이는 일찍 자립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려 하는 반면 심리적 지배를 받으면서 자란 후천적 회피형 아이는 친밀한 관계나 정서적 관계를 즐기지 않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경우가 많다. 회피형과 양가형이 혼재된 두려움, 회피형이 되기 쉬운 것이다. 양가형 아이를 둔 어머니는 변덕이 심해서 어떤 날은 아이의 요구에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다가 어느 때는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한 아이의 욕구와 어긋난 반응을 보이거나 엉뚱한 행동으로 오히려 아이를 불안하게 만든다. 아이를 따뜻하게 보살피던 어머니가 둘째를 갖거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 아이에게 소홀해지는 식으로 애정 표현이나 보살핌의 정도가 갑자기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변화도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어머니가 반응할 때까지 끈질기게 요구하는 성향을 심어줄 수 있다. 무질서 혼란형은 앞에서도 말했듯 학대당하는 아이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학대 경험이 있는 아이의 80% 이상이 이 유형에 해당하는데 자신의 심리적 학대를 당한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행동을 감추는 일부 아이에게서도 이 유형이 나타난다. 이 외에도 부모가 양육을 큰 부담으로 느끼고 아이 때문에 자신의 삶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하거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이에게 얽매이는 경우에도 아이는 확고한 안정감을 느낄 수 없어서 언젠가 부모라는 버팀목이 사라지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경우 무질서형에 빠질 위험이 크다. 이 같은 장기 관찰 연구가 계속되면서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 유형이 성인이 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불안정한 애착을 보이는 아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 특유의 문제나 증상을 보이기 쉽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생각해보면 애착 문제는 가족이나 배우자, 연인 등 가까운 이들과 맺는 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와 관련된다. 소위 축복받은 환경에서 자라 애착이 완벽하게 안정된 사람이라도 살면서 애착이 안정된 사람만 만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애착이 불안정한 배우자나 연인, 친구, 상사, 동료, 고객을 만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일반적인 치료로 쉽게 나을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땐 일단 치료를 멈추고 애착의 관점에서 상황을 다시 보아야 한다. 내가 안정된 애착, 즉 안정기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애착과 그만큼 관련이 깊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건 친구와 싸우건 열이 나서 몸이 아프건 어머니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주면 마치 만병통치약을 먹은 것처럼 금방 기운이 났다. 바꾸어 말하면 약을 산더미처럼 먹고 붕대로 아무리 칭칭 동염해도 따뜻하게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씩씩하게 일어서기 어렵다는 뜻이다. 생리학적으로 말하면 안정된 애착은 옥시토신 분비를 활성화시키고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기능을 높여주어 활력이나 면역력을 강화한다.
사회적 기능이나 인지 기능도 우수해져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돕는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살아가는 의미이다. 애착이 안정돼 있고 안정기지가 있으면 살아가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0세기 초에 애착장애에 시달렸던 어린아이 대부분이 목숨을 잃은 이유는 무엇일까? 안정기지를 발견하고 다시 안정된 애착을 얻는 것은 살아가는 의미를 되찾는 일이다. 애착을 안정시키려면 안정기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아이를 꾸짖지 않고 응석을 받아주기만 하면 나중에 버릇이 나빠지지 않나요? 나쁜 짓을 하면 당연히 혼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다. 질문을 보면 질문하는 사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첫 번째 질문자는 꾸짖지 않는다는 응석을 받아준다 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꾸짖어서라도 냉정하게 가르치기, 응석을 받아주고 내버려 두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다. 또한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꾸짖는 것이며 꾸짖지 않으면 더 나쁜 짓을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그런데 꾸짖으며 매정하게 가르치거나 응석을 받아주며 내버려두는 방법 사이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 그중 하나가 안정기지가 되어주는 것이다. 아이의 주체성을 존중하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손을 내밀어준다. 때로는 꾸짖을 필요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아이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이며 그런 상황은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계속 꾸짖기만 한다면 꾸짖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꾸짖는다는 뜻이다. 이런 사고는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꾸짖는다는 변명과 연결된다. 동물의 세계에서 애착이란 포식동물의 위협에서 새끼를 지켜주는 것이다. 안정기지는 문자 그대로 아이를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공간이란 뜻이다. 꾸짖는 행동도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위험한 행동을 하면 주의를 주어야 한다. 어머니 시야에서 사라지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꾸짖어야 한다. 단 애착이 확실하게 안정된 아이는 어머니가 자신을 볼 수 있는 곳에 머물러 하고 일부러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안정형 아이는 꾸짖을 일이 거의 없다. 그런데 회피형 아이는 어딘가로 사라지거나 위험한 상황을 자초하기 쉽다. 다시 말해 꾸지람을 들을 행동을 하기 쉽다. 그렇다면 회피형이 된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이가 아무리 보살핌을 원해도 부모가 방치했기 때문이다. 변덕이 심한 부모에게 학대를 받는 무질서 혼란형 아이도 애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부모를 원하면서도 두려워한다. 부모가 다가가거나 말을 걸기만 해도 반사적으로 몸이 굳으면서 방어태세를 취한다. 이유 없이 꾸지람을 듣고 폭력을 당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이가 자꾸 위험한 행동을 한다면 아이들 탓이 아니라 불안정한 부모 탓이라고 봐야 한다. 양가형 아이는 부모에게 지나치게 매달리다가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나 공격성을 드러내며 극단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여 부모를 초조하게 만든다. 평소에는 순하고 착한데 갑자기 짜증을 내거나 부모에게 욕을 하고 때리기도 한다. 내면에 착한 아이와 나쁜 아이가 함께 있다가 어떤 계기가 생기면 나쁜 아이가 확 나타나는 것이다. 이때 부모는 나쁜 아이에 해당하는 행동을 꾸짖으며 너는 착한 아이가 아니라고 야단을 친다. 하지만 아이가 불안정한 애착을 보이며 양극단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부모가 사랑을 주는 방식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동생이 생겨 애정을 빼앗겼다고 여기고 동생을 해코지하는데 네가 나쁜 짓을 하니까 꾸짖는다고 생각하면 아이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셈이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특히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았던 사랑과 안정감은 매우 강력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사람은 누구나 강한 회복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저마다 안고 있는 문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능성을 넓히고자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삶의 의미이자 보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발목을 잡는 문제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애착장애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자신의 시각에서 벗어나 더 넓은 관점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상처받은 애착을 회복하는 방법이며 그렇게 하려면 안정기지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애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아보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자신이 또 다른 누군가의 안정기지가 되어주기 위해 갖추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애착이 불안정한 사람은 타인의 안정기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안도하지 못하고 안정된 대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좋은 안정기지가 될 수 없으니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고통스럽고 외롭게 만들기 십상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애착의 본질이 존재한다. 결국 애착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본인뿐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의 삶 역시 편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애착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돌아보는 능력을 강화해야겠지만 그보다 내가 먼저 소중한 사람의 안정기지가 되어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내가 상대방에게 안정기지가 되어주면 상대방도 나의 안정기지가 되어주려 한다. 서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두터워지면 양쪽 다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이 경험이 쌓이면 얼마든지 애착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애착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은 아주 가까운 곳에도 얼마든지 있다. 그렇지만 문제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결심을 하기란 쉽지 않다. 나에게 정말 힘든 사람, 커다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인정하겠다고 노력했다가 더 큰 실망을 맛보거나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먼저 본인이 안정기지가 되어주고 싶은 대상을 찾아 가벼운 시도부터 해보는 게 좋다. 관계가 완전히 뒤틀려 포기한 사람도 안정기지가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수 있으면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 심하게 뒤틀린 관계일수록 그만큼 깊은 애정이 얽혀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게까지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